치매, 암, 당뇨, 심장병과 노화를 피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질병 해방, 피터 아티아, 빌 기퍼드 지음, 이한음 옮김. 3부 16장 수면, 질과 양 높이기, 뇌 최고의 약, 잠을 사랑하는 법. 매일 잠자리에 들 때 나는 죽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깨어날 때 다시 태어난다. 마하트마 간디. 수면 부족을 부추기는 오만한 사회. 전공의 과정을 영어로 레지던시, 거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다. 전공의 기간에 사실상 낮이나 밤이나 병원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나는 일주일에 평균 거의 120시간씩 일했고 30시간 넘게 쉬지 않고 일할 때도 많았다. 매주 나머지 약 48시간은 먹고 자고 다른 일을 하고 데이트를 하고 대개 한 번으로 끝났다. 다른 일상생활을 하는데 썼다. 의대에서 내 1년 선배는 현명한 조언처럼 들리는 말을 했다. 그 자유시간 전부 잠자는 데 쓴다고 해도 여전히 피곤할 거야. 그리고 일하고 잠만 잔다면 비참해지겠지. 그러니 좀 즐겨. 잠은 줄여도 돼. 전공의 때 어느 여름밤에 유달리 오래 근무한 뒤 나는 급성 수면 부족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맛봤다. 동료 중 한 사람이 알아누웠을 때 나는 당직을 대신하겠다고 자원했는데 마침 내 근무 시간 바로 뒤였다. 그 말은 월요일 오전 5시 반부터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일했다는 뜻이다. 마침내 퇴근할 때 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로 향했다. 그런데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 나도 모르게 깜빡 졸았다. 맙소사, 운전대를 잡은 채 잠이 들다니.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다음 신호등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이번에는 왼발이 클러치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시동까지 꺼졌다. 나는 60시간 넘게 잠을 자지 않았음에도 운 좋게 적어도 내 목숨을 구하는 데 필요한 그나마 좋은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이다. 나는 이스턴가의 길가에 차를 댄 뒤 신선한 공기를 좀 마시고자 차에서 내렸다. 따사로운 산들바람이 불고 있어서 지는 해가 내 얼굴에 기분 좋게 햇살을 비추었다. 마침 거기에 공원이 있었기에 나는 맞다, 삐삐 시대였다. 알람을 30분 뒤로 맞춘 뒤 풀밭에 누워서 눈에 휴식을 주기로 했다. 나는 6시간 뒤 볼티모어의 패터슨 공원 한가운데에서 깨어났다. 당시 헤로인 벼룩시장이 열리고 매춘부가 득실거리던 곳이었다. 그 동네 사람들 중에 우리 응급실에 들락거리는 이들이 꽤 많았다. 나는 한밤중까지 녹색 수술복 차림으로 내 활기를 펼치고 누운 채 자고 있었던 것이다. 목은 침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아래팔에는 수수께끼 같은 물린 자국들이 나 있었고 주위에 주사기 몇 개가 버려져 있었다. 그 외에는 멀쩡했다. 병원 수술복을 입은 채 풀밭에 널브러져 있는 미친 녀석을 굳이 건드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듯하다. 내가 이 오싹한 사건을 통해 수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즉시 깨달았다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다. 사실 이 일화에 담긴 교훈을 내가 체득하기까지는 다시 약 10년이 걸렸다. 그런 수면 빚을 갚으라는 압력에 순식간에 굴복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전공의 과정의 인위적인 환경 탓이라고 치부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 전공의 과정 때 의례 겪는 일일 뿐이었다. 내가 그런 일을 그때만 겪은 것도 아니었다. 한 번은 헬스장 주차장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켠 채로 깜빡 잠이 들어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질이 새벽 2시에 점프선을 갖고 나와야 했다. 만나기 시작한 지 겨우 몇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다. 나는 운 좋은 남자다. 공원에서 깜빡 잠이 들었던 당시에 전공의의 근무 시간을 놓고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난처하게도 나는 근무 시간을 줄이자는 제안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이었다고 고백해야겠다. 그 제안은 당시
110시간이 넘던 근무 시간을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하면 전공의들이 너무 물러터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상당수의 선배들도 동의했다. 돌이켜보면 의료계에서 잠을 그토록 오만하게 무시하는 태도가 용인되고 더 나아가 조장하기까지 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마치 일하면서 흡연과 음주를 하라고 장려하는 것과 거의 다름없었다. 그냥 갖다 붙인 비유가 아니다. 지금 우리는 잠을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기능적으로 볼 때 음주 단속에 걸릴 정도로 술을 마친 상태와 같아질 수 있다. 특히 수면 부족 상태의 의료인이 푹 쉰 의료인보다 실수를 훨씬 더 많이 저질러서 훨씬 더 많은 사망사고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 있다. 나도 거기에 포함된다. 수면 부족 상태로 지냈던 전공의 기간에 내가 겪은 최악의 순간 중 하나는 또다시 터무니없이 장시간 근무를 할 때 48시간 이상 찾아왔다. 복강경, 쓸개, 절제술을 하기 직전에 깜박 졸음이 쏟아지는 바람에 환자의 몸 위로 고개를 쳐박았다. 다행히 환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고개를 쳐박고 싶다. 20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당시에 우리는 잠을 왜 자야 하는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잠이 단기 수행 능력과 장기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의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만성 수면 부족이 신호등 앞에서 깜빡 잠이 들게 하는 급성 수면 부족보다 훨씬 더 은밀한 살인마임을 안다. 수면 부족, 평균적으로 하룻밤에 7시간 미만과 감기에 잘 걸리는 것부터 심장마비로 죽을 위험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건강 위해 사이에 강력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대사 기능 이상이 나타날 위험이 커지며 심하면 E형 당뇨병까지 걸리고 몸의 호르몬 균형마저 깨질 수 있다. 돌이켜보면 30대에 내 건강 문제 중 적어도 일부는 오만하게 잠을 무시한 데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잠은 몸에도 중요하지만 뇌에는 더욱더 중요할 수 있다. 양뿐 아니라 질 측면에서 볼 때 좋은 잠은 우리의 인지기능, 기억, 더 나아가 정서 균형에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밤에 잠을 푹 자고 나면 모든 면에서 훨씬 상쾌해진다. 무의식 상태에서도 우리 뇌는 여전히 작동하면서 생각과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꿈을 꾼다. 더 나아가 수면은 도시가 거리를 청소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뇌를 청소한다. 또 숙면이 늙어갈 때 인지력을 보존하고 알츠하이머 병을 예방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결론은 내가 14장에서 영양을 다룰 때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관찰 연구에 주로 토대를 두고 있으며 동일한 결함들을 일부 안고 있다. 특히 잠을 얼마나 잤는지를 떠올리는 피험자들의 회고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은 지난밤에 정확히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잘 잤는지 아는가? 아마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구는 영양유행병학과 다르다. 입력이 단 한 가지, 즉 수면이기 때문이다. 관찰을 통해 나온 발견들 중에는 더 엄밀한 임상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것들도 있으며 데이터가 더 일관되게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수면 부족은 장기 건강과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예전에 내가 그랬듯이 수면의 가치를 소홀히 하는 사회에서 수면 부족이 어떤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지를 살펴보면 경악할 양상이 드러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인간수면과학센터 매슈 워 소장은 저서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산업 국가들에서 수면 부족은 우리의 건강, 기대 수명, 안전, 생산성, 아동 교육의 재앙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도 환자들의 건강 문제를 파고 들다 보면 수면 부족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수면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전술들의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것도 알았다. 운 좋게 또다시
재앙에 가까운 일을 겪지 않고서도 나는 잠이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대원이었고 나중에 해군 군의관이 되어서 대원들을 진료한 내 친구 커크 파슬리의 예리한 질문 덕분이었다. 2012년의 어느 날 커크와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하룻밤에 5, 6시간만 자도 충분하며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굳이 잠을 더 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나는 잠자리에서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잠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더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해보라. 당신아는 다시금 우매함의 봉우리를 용감하게 오르고 있었다. 그때 커크는 단순하고 현명한 질문으로 내 말을 가로막았다. 잠이 그렇게 하찮다면 왜 진화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걸까? 그의 논리는 반박할 수 없었다. 잠을 잘 때 우리는 쓸모있는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생식 활동도 식량 채집도 가족 보호도 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내가 패터슨 공원에서 그랬듯이 그렇게 잠에 골아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포식자와 적에게 극도로 취약하다. 커크는 바로 이런 점들이 잠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쉽게 살해당하거나 먹힐 수도 있는데도 많으면 생애의 3분의 1까지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내도록 진화가 허용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는 더욱 압박했다. 자연 선택이 수억 년 전에 잠잘 필요성을 제거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 아닐까? 이 말이 너무나 옳았기에 마치 그가 내 뇌 속을 쿡 찌른 듯한 충격을 받았다. 모든 동물은 어떤 식으로든 잠을 잔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예외 사례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말은 서서 잘 수 있다. 돌고래는 뇌의 절반씩 잠을 잔다. 결코 움직임을 멈추는 법이 없는 백상아리도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에 들어가곤 한다. 코끼리는 하루에 겨우 4시간 자는 반면 갈색 박쥐는 24시간 중에서 19시간을 잠자면서 보낸다. 나는 그 사실에 좀 놀라곤 하지만 요점은 지금까지 꼼꼼히 조사한 모든 동물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잠을 잔다는 것이다. 커크는 옳았다. 진화적으로 수면은 타협 불가능한 것이다. 수면의 중요성을 무시하거나 폄하한 사람이 나만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과학계와 서구의 산업사회에서 무시되어 왔다. 수십 년 전에 수면은 그저 빈 석판, 즉 중요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의 시간이라고 여겨졌다. 고도 성취를 이룬 우리 문화에서도 여전히 수면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아기, 개, 게으름뱅이나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30년 사이에 수면의 과학이 출현했고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하는 발견들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는 안정성이 근력의 토대인 것처럼 수면이 우리 건강의 근본적임을 안다. 수면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이래로 나는 매일 혜택을 본다. 정말로 아주 푹 자고 일어났을 때의 기분만큼 좋은 것은 없다.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착상이 샘솟고 아무리 힘든 운동도 쉽사리 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위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더 친절해진다. 당신은 깨어나면서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언제였는가? 오늘 아침, 지난주, 지난달, 아니면 까마득히 오래전, 후자라면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질 단백질, 대사 건강, 신체 건강의 표지자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처럼 해야 한다. 그만큼 중요하다. 최적의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 잠은 얼마나 자야 할까? 이 질문은 까다롭다. 우리 수면 주기가 감정과 스트레스는 말할 것도 없고 햇빛, 소음, 인공 조명 같은 외부 요인들에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수면 부족에도 꽤 잘 적응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옳다고 재확인하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다. 하룻밤에 약 7.5, 8.5 시간을 자야 한다고 캄캄한 동굴에서 이루어진 실험들을 통해
우리의 약 8시간 수면 주기가 어느 정도는 유전적으로 정해진 것일 수 있다는 증거들까지 나와 있다. 즉 타협이 불가능한 요구 조건임을 시사한다. 수면 시간을 이보다 상당히 더 줄이거나 상당히 더 늘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단 하룻밤이라도 잠을 설치면 우리의 신체 및 인지 수행 능력에 해로운 효과가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왔다. 경주나 경기에 나서기 전날 밤에 제대로 못 잔 운동선수는 푹 잔 선수보다 성적이 확연히 떨어진다. 지구력도 떨어지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떨어지고 최대로 낼 수 있는 근력도 떨어진다. 땀을 내는 능력조차도 지장을 받는다. 그리고 부상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2014년에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젊은 운동선수가 8시간 넘게 자는 선수보다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5배가 넘는다는 관찰 연구 결과도 나왔다. 숙면은 수행 강화 약물과 같다. 한 연구에서는 스탠퍼드 농구 선수들에게 쪽잠을 자든 말든 간에 하루에 10시간 자려고 애쓰고 술과 카페인을 피하라고 했다. 5주 뒤 슛의 정확도가 9% 증가했고 달리는 속도도 더 빨라졌다. 르브론 제임스는 회복 과정에 꼭 수면을 포함시키려고 노력한다. 늘 하룻밤에 9시간, 때로는 10시간까지 자려고 애쓰며 거기에 낮잠도 종종 추가한다. 그렇게 잠을 푹 자면 정말로 상쾌한 기분으로 저절로 깨요. 알람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느낌을 받아요. 좋아, 오늘 뭐든지 최고 수준으로 할 수 있어. 직업 운동선수가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수면은 운전 같은 더 평범한 그리고 위험한 과제 수행 능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직업 운전사들이 하룻밤 잠을 못 잔 뒤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돌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응 시간이 훨씬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 상태에서 운전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기 같은 것은 없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훨씬 어렵다. 그러나 미국 자동차 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 사이에 너무 피곤해서 눈이 계속 감기는 가운데 힘들게 운전한 적이 있다고 답한 운전자가 3명 중 약 1명꼴 32%라고 나왔다. 그러나 우리는 수면 부족이 우리의 에너지 수준과 수행 능력에 미치는 해로운 효과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다. 수면이 부족한 이들이 이런 효과들을 의뢰 과소평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수면 부족에 적응했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아 길러본 사람이라면 잘 알겠지만 우리는 그 뒤로 육아에 수반되는 가벼운 피로와 몽롱한 정신 상태를 일종의 기준 재설정, 가정을 통해 정상적인 새로운 상태로 받아들이게 된다. 나도 그랬기에 안다. 나는 전공의로 그리고 컨설턴트로 일할 때 내가 잠을 충분히 자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훨씬 더 잘 자고 있는 지금은 그런 수면 부족 상태에서 살아남은 것이 정말로 용하다고 생각하곤 한다. 평범한 TV만 쭉 보고 있었다면 그 화면이 괜찮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일단 4K 화면을 보면 예전 음극관 TV가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수면과 대사 건강의 관계. 섬뜩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하룻밤이나 사흘밤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생길 수 있는 단기적인 위해는 여러 상황이 지속될 때 입을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커크 파슬리는 해군 특수부대의 의사로 일할 때 그런 상황을 목격했다. 언뜻 볼 때 대원들은 엄격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신체적으로 우수한 이들을 고른 표본 같았다. 하지만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파슬리는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 젊은이들 중에 호르몬 수치와 염증 표지자 수치가 수십 년 더 나이 든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인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파슬리는 그들이 노인의 피를 지녔다고 요약했다. 훈련과 임무가 종종 밤에 시작되고 한 번에 24시간 이상 깨어 있어야 할 때도 많았기에 대원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고
자연적인 수면 주기도 깨진 상태였다. 커크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하 하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나 역시 좀 살찐 피터이던 시절에 바로 이런 노인의 피를 갖고 있었다. 인슐린, 중성지방,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미국 남성의 하위 5%에 들었다. 나는 당시에 안 좋은 건강 상태와 호르몬 불균형이 내 느슨한 식사, 오로지 식단 탓이라고 여겼지만 전공의 과정과 그 뒤에 걸쳐서 적어도 10년 동안 심각한 수면 부족 상태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뒤늦게 비로소 나는 수면 부족이 실제로 나를 그런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 내 얼굴에서도 뚜렷이 드러났을 것이다. 만성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은 잠을 더 잘 자는 동년배보다 피부가 더 처지고 더 늙어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제 나는 수면, 식단, 장기 질환 위험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 내가 지금 아는 사실들에 비춰 볼 때 당시에 몇 달만 잠을 푹 잤어도 내 문제들 중 80%는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설령 형편없는 식사를 했어도 그랬을 것이다. 수면 부족이 우리 대사도 엉망으로 만든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 놀랄지 모르겠다. 나도 그랬으니까. 수면 부족은 단기적일 때도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수 있다. 시카고 대학교 수면 연구 자이브 벤 코터가 젊은 이들의 수면을 하룻밤에 겨우 4.5시간으로 심하게 제한하자 4일 뒤에 인슐린 수치가 비만인 중년 당뇨인 수치로 치솟고 더 나아가 포도당 처리 능력이 약 50%나 줄어들었다. 이 결과는 모든 수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임이 드러났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 3분의 1까지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9건이나 나와 있다. 의학에서 유행병학의 발견을 그토록 강력하게 재확인하는 실험 증거가 이렇게 일관되게 나오는 사례는 아주 드물다. 부족하거나 설친 잠이 대사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아주 명확해 보인다. 안타깝게도 더 장기적인 이런 유형의 임상시험은 이루어진 적이 없지만 관찰 연구는 수면 부족과 장기 대사 교란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여러 수면 연구들을 대규모 메타 분석한 결과도 수면 시간과 이형 당뇨병 및 대사 증후군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면 시간이 너무 길어도 문제가 있다는 징후일 수 있다. 하룻밤에 11시간 이상 자는 사람은 모든 원인 사망 위험이 거의 50%더 높다. 그렇게 오래 자면 수면의 질이 낮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 있어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이나 수면의 질 저하는 고혈압 17%, 심혈관 질환 16%, 심장 동맥 질환 26%, 비만 38%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종합하자면 이런 발견들은 안 좋은 수면의 장기 효과가 단지 연구들을 토대로 예상할 수 있는 것에 부합함을 시사한다. 인슐린 저항성 증가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과 이형 당뇨병과 심장병에 이르는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이다. 만성적으로 수면에 지장이 있다면 대사도 마찬가지 양상을 띨 수 있다. 이 수면과 대사 건강의 관계는 언뜻 볼 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여기에서 빠진 연결고리가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알다시피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잠을 잘못 이룰 수 있으며 수면 부족은 더욱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일종의 되먹임 고리가 형성된다.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며 그 결과 진정시키는 것과 정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우리의 투제, 도피 반응의 일환인데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포함해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들의 분비가 촉발된다. 코르티솔은 혈압을 높인다.
또 간의 포도당 분비를 일으키는 한편으로 근육과 지방 조직의 포도당 흡수와 이용을 억제한다. 아마 포도당이 가장 먼저 뇌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때 스트레스로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혈당 수치가 증가한다. 나는 이런 양상을 나 자신에게서도 보았고 환자들에게서도 종종 본다. 연속 혈당 측정기에서 밤 동안 혈당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것은 거의 예외 없이 코르티솔 농도가 높다는 징후다.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바람에 더 악화될 때도 흔하다.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면 높아진 혈당 수치는 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부족은 식품에 관한 우리의 행동에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이브 벤코터 연구진은 피험자의 하룻밤 수면 시간을 4~5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포만감을 일으키는 호르몬인 렙틴의 농도가 억제되고 허기 호르몬인 그렐린의 수치가 증가한다는 것도 알아냈다. 즉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날 비합리적일 만치 몹시 허기를 느낄 수 있으며 건강한 식품보다는 고열량 가당식품에 손을 댈 가능성이 더 높다. 수면 부족에 더 시달리는 이들이 밤늦게 한 번 더 식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도 나와 있다. 벤 코터 연구진은 후속 연구에서 수면이 부족한 이들이 푹 잔 이들에 비해 다음날 약 300칼로리의 열량을 더 섭취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들을 종합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과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킬 완벽한 요리법이 된다. 수면과 심혈관 질환. 교감신경계는 수면 부족이 심혈관 질환 및 심장마비와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떤 위협을 지각할 때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왈칵 분비되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증가한다. 안타깝게도 수면 부족도 거의 동일한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교감신경계를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한다. 는 우리 혈관이 받는 스트레스를 증폭시킨다. 나도 그런 일을 겪었다. 내가 즐겨 착용하곤 하던 자가 연속 측정기기들을 통해서였다. 잠을 설치는 밤에 내 심박수는 더 높아지고 나쁘다. 심박수 변동은 더 줄어들었다. 마찬가지로 나쁘다. 장기간에 걸친 수면 부족이 심장 발작 사건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는 이유를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런 문제는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같은 방법을 써서 명확히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두 대규모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 하룻밤 6시간 미만 때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6% 증가한다고 나왔다. 이 결과가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다른 이유들 때문에 심장병 위험이 높을 수도 있다. 근무 시간이 더 길거나 소득이 낮거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평생에 걸쳐서 잠을 더 짧게 자거나 더 길게 자도록 할 기능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유전자 변이체를 지닌 이들의 관찰 연구 자료와 멘델 무작위화 자료를 비교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멘델 무작위화 자료는 하룻밤 수면이 6시간 미만일 때 심장마비 위험이 약 20% 높다는 관찰 결과가 옳다고 재확인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하룻밤 수면이 6, 9시간일 때, 즉 연구진의 정의상 충분히 잘 때 심장마비 위험이 더 적었다는 것이다. 유전적으로 심장동맥 질환에 더 취약한 이들조차 그랬다. 요약하면 이렇다. 숙면은 나처럼 유전적으로 심장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연구 결과를 믿고서 나는 수면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올렸고 환자들의 수면 습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건강한 뇌의 필수적인 깊은 잠. 지금까지 이번 장에서 다룬 대부분의 내용, 수면이 대사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관해 정말로 놀라운 점은 이 효과의 상당수가
뇌를 통해 매게 된다는 것이다. 수면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늙어갈수록 더욱 그렇다. 일상적인 인지기능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건강 수명의 핵심 기둥 중 하나인 장기적인 인지건강 측면에서도 그렇다. 누구나 밤잠을 설친 뒤에는 몽롱하고 굼뜬 기분을 느낀다. 평소와 달리 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밤에 푹 자거나 낮잠이라도 푹 자고 나면 대개 회복된다. 그런데 수면 연구자들은 숙면이 장기적인 뇌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며 나쁜 수면이 어떻게 뇌에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쁜 수면은 오랫동안 알츠하이머 병의 초기 증상 중 하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거꾸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 병과 치매의 강력한 원인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도 나와 있다. 즉, 수면은 뇌 기능뿐 아니라 뇌 건강 유지에도 중요하다. 잠자리에 들어서 눈을 감으면 일련의 생리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잠에 빠져든다. 잠이 들기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심부 체온이 떨어지고 호흡이 규칙적인 양상을 띠게 된다. 그 사이에 뇌는 나름의 여정을 시작한다. 현재 연구자들은 우리가 일련의 잘 정의된 단계들을 거쳐서 잠이 든다는 것을 안다. 각 단계는 나름의 특수한 기능을 지니며 독특한 뇌파 서명을 지닌다. 애초에 연구자들은 이 뇌파를 통해 수면 단계를 구분했다. 이 단계들을 시각화해보자. 잠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을 때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로 잠수한다고 상상해보자. 몸이 이완되면서 빠르면 몇 분 사이에 잠에 빠져들 때 이 잠수함은 수면 아래로 들어가서 가라앉기 시작한다. 대개 하강은 아주 빠르게 일어난다. 얕은 잠을 자는 구간을 지나서 깊은 잠을 자는 구간으로 빠르게 하강한다. 이 수면 단계를 비렘 수면이라고 하며 얕은 비렘과 깊은 비렘 두 단계로 나뉜다. 둘 중에 후자가 더 중요하며 신경 건강 측면에서 특히 더 그렇다. 잠수함에 비유하자면 빛이 없는 깊은 물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단계다. 뇌가 외부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 때 우리 뇌파는 느려지다가 이윽고 극도로 낮은 진동수에 다다른다. 초당 약 1, 4주기에 이르는 단조로운 리듬이다. 이 깊은 잠은 잠자는 시간 중 전반기에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대개 깊은 비렘 수면과 얕은 비렘 수면이 주기적으로 오간다. 대체로 잠의 후반기에 이르면 우리 잠수함은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며 이때 빠른 눈 운동 수면이란 뜻의 렘 수면 구간에 들어선다. 렘 수면 단계에서는 잠긴 눈꺼풀 안에서 눈알이 아주 빠르게 움직인다. 우리는 뭔가를 보는 중이지만 마음속에서만 본다. 꿈은 대부분 이 단계에서 꾼다. 이 단계에서 마음은 친숙해 보이는 이미지와 사건을 처리하지만 때로 전형적인 맥락에서 벗어난 낯설거나 이상한 맥락에서 그렇게 하곤 한다. 흥미롭게도 렘 수면 특유의 뇌파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의 뇌파와 아주 비슷하다. 주된 차이점은 몸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기이한 꿈에 빠져 있을 때 몸이 반응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이다. 렘 수면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나서 달리곤 한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꿈속에서 뭔가로부터 달아나려고 할 때 몸이 협조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전형적인 밤에 우리는 이 수면 단계들을 주기적으로 오갈 것이다. 이 수면 주기는 약 90분 동안 이어지며 한 주기가 끝나고 다음 주기가 시작될 때 잠깐 깨기도 한다. 나와 함께 환자 수면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스탠퍼드 출신의 수면 전문의 비카스 자이는 이것이 밤에 사자나 적에게 공격받는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화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렘 수면과 깊은 비렘 수면, 간편하게 깊은 잠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모두 학습과 기억에 대단히 중요하지만 방식은 서로 다르다. 깊은 잠 단계에서 뇌는 해마의 단기 기억 저장소를 청소하고 중요한 기억을 거칠에 장기 저장소로 옮김으로써 그날의 가장 중요한 기억을 저장하고 강화한다. 연구자들은 밤에 얼마나 푹 자는지가 다음날 기억 검사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가 나오는지와 직접적인 선형관계가 있음을 관찰했다. 어릴 때 렘 수면은 뇌가 자라고 발달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는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며 신경망을 확장한다. 어릴 때 렘 수면이 더 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년기에는 렘 수면 시간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창의성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한다. 사실과 기억 사이에 무작위적인 양보이는 연결을 형성하고 무의미한 연결을 버리고 유망해 보이는 연결을 골라냄으로써 뇌는 낮에 막혔던 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할 수도 있다. 또 연구자들은 렘 수면이 절차 기억이라는 것에 특히 도움이 된다는 것도 알아냈다. 운동선수와 음악가가 몸을 움직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울 때 쓰는 기억이다. 렘 수면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기능은 정서 기억 처리를 돕는 것이다. 어떤 감정을 촉발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경험의 기억과 그 감정 자체를 분리하는 일을 돕는다. 심란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거의 언제나 아침에 깨어나면 기분이 더 나아진 듯이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는 그 사건을 기억하지만 거기에 수반되었던 고통은 이윽고 잊는다. 이렇게 경험과 감정을 끊어서 정서적 치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 사건에 수반된 감정에 다시금 새롭게 휩싸임으로써 끊임없이 불안한 상태로 살아갈 것이다. 이 말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리키는 양 들린다면 그 생각이 맞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퇴역한 전투병들을 조사했더니 바로 렘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억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퇴역병들은 뇌가 렘 수면에 들어갈 만치 충분히 느긋해지는 것을 사실상 가로막는 투쟁, 도피 호르몬인 노르아르드레날린 수치가 높았다. 아마 가장 흥미로운 점은 렘 수면이 정서 인식을 유지하는 일을 돕는다는 점이 아닐까? 렘 수면에 들지 못하게 하면 남의 얼굴 표정을 읽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렘 수면에 들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은 호의적이거나 중립적인 표정조차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했다. 이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서 살아가는 능력은 남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런 감정에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렘 수면은 기억과 정보를 처리하도록 돕는 한편으로 우리 정서 균형을 보호하는 듯하다. 반면에 깊은 잠은 우리 뇌라는 기관 자체의 건강에 필수적인 듯하다. 몇 년 전 로체스터 연구진은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뇌가 일종의 내부 쓰레기 처리 체계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뉴런 사이를 채우고 있는 뇌 척수액을 빼서 세포 사이의 노폐물들을 청소한다는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뉴런은 움츠러들어서 청소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도로 청소차가 지나갈 때 시민들이 차를 딴 곳으로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청소 과정에서 신경퇴행과 관련된 두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 같은 잔해들도 씻겨 나간다. 그러나 깊은 잠을 충분히 오래 자지 않으면 이 체계는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뉴런 사이에 쌓인다. 더 폭넓게 조사를 하니 대체로 수십 년 동안 하룻밤에 7시간 미만으로 잔 이들이 7시간 이상 잔 사람들보다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가 훨씬 더 많이 쌓이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다. 건강하지 못한 뉴런 안에 엉킨 덩어리를 만드는 단백질인 타우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을 지닌 사람들 및 치매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수면 교란과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일종의 악순환이 될 수 있다.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면 수면 교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깊은 잠과 렘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며 하루 주기 리듬, 즉 수면 각성 주기에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알츠하이머 병의 최대 절반은 수면 무호흡증을 겪게 된다. 그러나 거꾸로 수면 교란은 알츠하이머 병이 진행되는 조건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노년층의 30, 50%는 불면증에 시달리며 치매 진단을 받기 몇 년 앞서 수면 교란이 나타날 때가 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이 있다. 더 나아가 인지력 감퇴보다 먼저 나타날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지력이 정상인 사람들에게서 수면질 저하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에 인지력 장애가 시작된다고 한다. 한편 수면의 질이 좋은 노년층은 경도 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이 더 낮으며 인지기능도 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수면 교란을 잘 치료하면 경도 인지장애가 시작되는 연령을 늦출 수도 있으며 한 연구에서는 약 11년이라고 나왔다. 이미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인지기능이 개선될 수도 있다. 분명히 수면과 인지건강은 깊이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알츠하이머 병의 예방, 특히 고위험군의 예방을 위해 수면 개선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잠자는 시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뇌의 장기 건강에는 수면의 질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중간에 끊기거나 충분히 깊지 못하다면 뇌는 수면의 혜택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깊은 잠을 자는 능력은 나이를 먹음에 따라 감소하며 20대 말이나 30대 초에 시작되어서 중년에 들어서면 더욱 나빠진다. 이 수면질 저하 중에서 나이를 먹는 것 자체 때문에 이루어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고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성인의 수면 패턴 변화가 대부분 19, 60세에 이루어지고 건강을 잘 유지한다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 뒤로는 미미하게만 쇠퇴한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깊은 잠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만한 요인 중 하나는 성장 호르몬 분비 양상 변화다. 성장 호르몬은 대개 밤에 잠든 지 약 1시간 뒤에, 즉 깊은 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왈칵 분비된다. 반면에 성장 호르몬을 억제하면 깊은 잠이 줄어들므로 여기서 어느 쪽이 원인이고 결과인지가 불분명하다. 성장 호르몬은 사춘기 때 정점에 다다랐다가 청년기에서 중년기 사이에 급속히 줄어들며 그 뒤에는 더 천천히 줄어든다. 이 양상은 나이를 먹을수록 깊은 잠이 줄어드는 양상과 나란히 진행된다. 40대와 60대가 깊은 잠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특히 중요한 시기라는 연구도 있다. 이 시기에 잠을 적게 자는 이들은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듯하다. 따라서 중년의 숙면은 인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특히 중요한 듯하다.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은 하룻밤에 5, 6시간 자면서 내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사실상 수면 부족 때문에 지닌 잠재력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절에 나는 장기 질환 위험을 스스로 높이고 있었을 것이다. 대사, 심장, 인지 측면에서 나는 늘 이렇게 을포대원했다. 내가 죽는 날이 잠드는 날이야. 나는 잠을 자지 않음으로써 죽는 날을 앞당기려고 길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자신의 수면 평가하기, 수면질 지수, 시간형 수면 무호흡증.
과학이 일종의 수면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즉시 잠이 들게 하고 밤새도록 깊은 잠과 렘 수면의 주기를 매끄럽게 오가도록 함으로써 아침에 정말로 상쾌하게 깨도록 촉발하거나 억제하는 어떤 뇌의 경로 같은 것을 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대형 제약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수면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이 아주 많으므로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수면제가 10여 가지 나와 있다. 최초로 진정으로 대박을 친 수면제는 제품명 암비엔인 졸피뎀으로 1990년대에 승인을 받은 지 2년 동안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수요가 엄청났지만 이 현상은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06년 양귀비에서 처음으로 분리된 약물인 모르핀은 꿈의 신인 모르페우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 아주 효과적으로 잠들게 하기 때문이었다. 수면과 꿈이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는 피신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딱 맞는 이름이었다. 그러나 모르핀은 중독성이 있기에 결코 이상적인 수면제가 아니었다. 현재 미국 수면제 시장은 가치가 연간 약 28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처방전 수는 최근 들어 줄어왔다. 대체로 이런 약들이 실제로는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차렸기 때문일 것이다. 이 약들은 무의미를 유도하는 쪽으로는 뛰어날 수 있지만 무하마드 알리의 오른쪽 주먹도 마찬가지였다. 암베인이나 르네스타 같은 수면제는 건강하게 지속되는 수면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과 유사한 무의식 상태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렘이나 깊은 잠의 뇌 치유 작업과 같은 일을 사실상 그다지 해내지 못한다. 암베인이 렘 수면을 늘리지 않은 채 사실상 느린 뇌파 수면, 깊은 잠을 줄인다는 연구도 있다. 이런 수면제를 먹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좋은 수면을 제일 낮은 수면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다. 또 암비엔에는 잘 알려진 부작용도 있는데 먹고서 잠이 든 상태에서 걸어다니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이들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온갖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약업계는 각성을 촉진하는 뇌, 화학물질, 오렉신을 차단함으로써 목류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새로운 유형의 수면제를 내놓았다. 흥미로운 점은 오렉신이 처음에는 식욕과 더 관련이 있다고 여겨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욕도 조절한다. 허기를 증가시킴으로써. 그러나 데이비고와 큐비빅 같은 이른바 오렉신 기량제와 억제제는 불면증 치료제로 승인받았고 유망해 보인다. 특히 사용자가 밤에 청각 자극에 반응하는 능력이 더 잘 유지되기에 그렇다. 부모가 잠이 들면서도 아이가 울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랄 때처럼. 그렇지만 꽤 비싸다. 또 발륨과 자낙스 같은 더 오래된 베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들도 있다. 이런 약들은 아주 인기가 있으며 우리 사회의 거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때로 불면증 치료에도 쓰인다. 이런 약들은 대개 무의식을 유도하지만 수면의 질은 개선하지 않는다. 좀 우려스럽게도 이런 약물의 이용은 인지력 감퇴와도 관련이 있으며 대개 노년층에는 아주 짧은 기간 쓰는 용도 외에는 권하지 않는다. 암비엔도 마찬가지다. 나는 새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이런 수면 보조제에 의존하지 말라고 의뢰 이야기한다. 암비엔이나 자낙스를 한 달에 한 번이나 여행할 때만 또는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잠을 자고자 이용할 뿐이라면 괜찮다. 그러나 이런 약을 정기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런 수면 보조제를 끊고 이런 약 없이 제대로 잠을 자는 법을 터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된다. 우리가 수면을 돕는데 유용하다고 보는 약물 중 하나는 트라조돈이다. 1981년에 승인받은 항우울제인데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이 약은 우울증을 치료할 때 하루 200, 300mg을 투여하는데 사용자가 잠에 빠지는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곤 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쓰레기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되기도 한다.
이 부작용은 우리가 수면제에서 원하는 것이다. 특히 수면 구조도 개선한다면 더욱 그럴 텐데 트라조도는 다른 대다수 수면제가 하지 못하는 바로 그 일을 한다. 우리는 대개 100mg에서 50mg이나 더 적은 양까지 훨씬 낮은 용량으로 처방한다. 최적 용량은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음날 몽롱하지 않으면서 수면질을 개선하는 용량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다. 또 우리는 영양제인 아슈와간다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면을 위한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아직 없지만 잠이 들고 푹 자는데 더 나아가 이번 장에서 이야기한 온갖 안 좋은 문제들을 충분히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꽤 효과적인 수단들이 있다. 그러나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진정한 수면 장애가 있다면 이런 요령과 전략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상담을 위해 의사에게 가져갈 수 있는 설문지 평가는 아래를 참조하라. 이 과정의 첫 단계는 회복 프로그램의 첫 단계와 비슷하다. 만성 수면 부족 중독을 끊고 양과 질 양쪽으로 잠을 충분히 더 자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수면을 허락하는 것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정반대로 해왔기에 처음에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쯤 왔으니 당신도 건강의 다양한 차원에서 수면이 중요함을 납득했을 것이라고 본다. 다음 단계는 자신의 수면 습관을 평가하는 것이다.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 자는지를 꽤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수면 추적 장치가 많이 나와 있다. 심박수, 심박 변이도, 움직임, 호흡수 등의 변수를 측정한다. 이런 입력은 수면 시간과 단계를 추정하는 데 쓰이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추정한다. 나 자신은 수면을 최적화하는데 이런 장치들이 꽤 도움이 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수면 점수가 안 좋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면 수면에 더욱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환자들에게 측정 장치 없이 몇 달 동안 지내라고 권한다. 또 너무 긴 수면이 수면 질이 나쁘다는 것뿐 아니라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리는 징후일 때가 많다는 점도 다시 언급해 두자. 또 더 장기적으로 한 달 동안 자신의 수면 질이 어떠했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마 가장 타당성이 입증된 수면 설문 조사지는 피츠버그 수면질 지수일 것이다. 이 4쪽짜리 설문지에는 지난 한 달 동안의 수면 패턴을 파악하는 질문들이 담겨 있다. 30분 이내에 잠이 들지 못한 날, 밤에 깨어 있던 날, 호흡하기 어려웠던, 즉 코골이 날, 낮에 졸음이 계속 쏟아진 운전할 때 등의 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던 날이 며칠이었을까? 이 설문지와 점수표는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나는 환자들에게 잠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삶에서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고 설득할 때 이런 설문지를 유용하게 쓰곤 한다. 앱워스 졸림 척도라는 더 단순한 설문지도 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얼마나 졸음을 느끼는지를 0, 전혀 졸리지 않음에서 3, 아주 졸림까지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앉아서 책을 읽을 때, TV를 볼 때, 회의실 같은 공공장소에 앉아 있을 때, 1시간쯤 차에 승객으로 타고 있을 때, 오후에 편안히 누워서 쉬고 있을 때, 앉아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점심을 먹은 뒤 앉아 있을 때, 술은 마시지 않은 상태, 운전하는 차가 교통 정체로 몇 분간 멈춰 있을 때, 총점이 10점 이상이면 낮에 심하게 졸린다는 뜻이며 수면의 질에 문제가 있음을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유용한 선별 도구는 불면증 심각도 지수로 자신이 겪은 수면 문제와 그것이 기능 및 안녕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수면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흔히 무시되곤 하는 한 가지 요소는 사람들마다 시간형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형은 누군가가 아침형 인간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때 써먹는 뭔가 있어 보이는 용어다. 사람들은 하루 주기 리듬이 저마다 다르며 그 양상은 유전자에 많이 좌우된다.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은 하루 주기 리듬 유전자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전적으로 아침 일찍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성향을 지닌 이들도 있는 반면 오후에야 일어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본래 더 늦게 일어나는 그리고 더 늦게 자는 성향을 지닌 이들도 있음이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 예전에는 늦잠을 자는 이들을 을에 게으르다고 여겼다. 그러나 그저 시간형이 다를 뿐일 수도 있다. 생물학에서 을에 그렇듯이 이 역시 진화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한 씨족이나 부족의 모든 이들이 동일한 시간에 자고 깬다면 집단 전체가 매일 밤 몇 시간 동안 포식자와 적에게 취약해질 것이다. 결코 이상적이지 않다. 반면에 수면 시간이 서로 어긋난다면, 즉 어떤 이들은 일찍 잠이 들고 어떤 이들은 더 늦게까지 모닥불 주위에 앉아 있다면 집단 전체는 훨씬 덜 취약해질 것이다. 10대 청소년이 늦게까지 깨어있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것이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우리 시간형은 사춘기에는 더 늦게 자고 더 늦게 일어나는 쪽이었다가 그 뒤로 시간대가 옮겨지는 듯하다. 그런데 청소년과 부모인 우리에게는 불행하게도 학교는 완강하게도 아주 일찍 등교하기를 고집한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 청소년의 수면 패턴에 더 알맞게 등교 시간을 늦추자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이 증상을 지닌 이들이 놀라울 리 많다. 수면 연구실이나 가정에서 정식 검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스톱뱅이라는 설문조사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설문조사는 정식 수면 무호흡증 검사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코를 골고 혈압이 높고 늘 피곤하거나 자신이 밤에 자다가 때때로 잠깐이라도 숨이 멎곤 한다고 반려자가 말한다면 의사에게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남성이면서 체질량 지수가 30을 넘는 곳도 위험 요인이다. 수면 무호흡증은 심각한 문제며 심혈관 질환 및 치매 위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 일단 수면 무호흡증 같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 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수면을 개선할, 아니 적어도 수면을 취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들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어둠이다. 빛은 단연코 수면의 적이다. 따라서 침실 자체를 가능한 한 어둡게 해야 한다. 야간 조명이 환한 지역에 산다면 암막 커튼을 치고 실내의 모든 광원을 제거해야 한다. TV와 콘센트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까지 끄기 바란다. 그런 작은 LED 불빛조차 숙면을 방해할 만치 강하다. 디지털 시계는 밝은 숫자판도 그렇고 잠깐 깨었는데 새벽 3시 31분임을 알면 7시에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루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특히 안 좋다. 물론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침실에서 21세기 자체를 내쫓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대생활은 어디에나 있는 전등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잠을 자는 우리 능력을 거의 체계적으로 파괴한다. 인공조명은 우리의 자연적인 하루주기 리듬을 방해할 뿐 아니라 어둠이 찾아올 때 분비되면서 우리 뇌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알리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도 차단한다. 표준 미국 식단이 우리에게 배가 부르니까 그만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 포만 호르몬을 방해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LED 조명은 더욱 나쁘다. 색깔 스펙트럼에 파란색 쪽 파장이 많이 들어가서 햇빛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뇌는 파란빛을 검출하면
낮이라고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을 내림으로 잠드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따라서 저녁에 노출되는 밝은 LED 조명의 양을 줄여야 한다.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집안의 불필요한 조명을 끄기 시작해서 서서히 빛 노출을 줄인다. 또 청색 광이 강한 LED 전구를 스펙트럼의 더 따스한 쪽에 빛을 내는 전구로 바꾸자. 우리가 잠자기 전에 쳐다보는 모든 기기들, 휴대전화, 노트북, 비디오 게임기는 수면에 더욱 지장을 준다. 우리 눈에 청색 광을 더 많이 쏟아낼 뿐 아니라 우리의 잠자는 능력에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정신을 활성화한다. 잠자기 전에 사용하는 상호작용 기기가 더 많을수록 잠이 들고 잠을 유지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반면에 TV, 전자음향기기 같은 수동적인 기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책은 수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다. 오스트레일리아 플린더스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수면 연구자인 마이클 그레티사가 내놓은 자기 전에 TV를 시청하는 것이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훑는 것보다 수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은 듯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것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도 있다. 나는 우리가 24시간 일주일 내내 화면과 소셜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이 수면 능력뿐 아니라 정신건강 전반에 해를 끼치는 가장 파괴적인 습관일 것이라는 확신이 점점 들고 있다. 그래서 저녁이면 그것들을 모두 치운다. 아니, 최소한 시도를 한다. 적어도 잠자기 1시간 전에 컴퓨터를 끄고 휴대전화를 치우자.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잠자리 옆에 갖다 놓지 말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환경 요인은 바로 온도다. 많은 이들은 따뜻해야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잠이 든다는 신호 중 하나는 체온이 약 섭씨 1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잠이 잘 오도록 침실을 선선하게 유지하자. 약 섭씨 18.3도가 최적 온도인 듯하다. 자기 전에 하는 따뜻한 목욕은 이 과정을 도울 수도 있다. 목욕 자체가 긴장을 풀어줄 뿐 아니라 몸을 씻고 나와서 시원한 잠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심부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체온 저하는 뇌에 잠들 때가 되었다고 알리는 신호다. 또 잠잘 때 선선하게 유지하도록 돕는 침구도 많이 나와 있다. 우리의 체내 환경도 숙면에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내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술을 줄이라는 것이다. 완전히 끊으면 더 낫다. 이 말이 직관에 반한다고 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알코올은 처음에 진정제 역할을 하므로 더 빨리 잠들도록 도울 수 있어서다. 그러나 밤이 깊어지는 동안 알코올은 친구에서 적으로 돌아선다. 알코올 대사로 수면에 지장을 주는 화학 물질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에 따라서 밤의 후반기에 렘 수면에 들기가 더 어려워지며 더 쉽게 깨고 비생산적인 얕은 잠에 머물러 있게 된다. 알코올이 기억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당히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복음을 하는 젊은이들은 문을 잠그거나 메일을 보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일조차 까먹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일주일에 평균 9잔을 마시는 학생, 대학생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은 양은 아니다. 단어 기억 검사에서 더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술을 더 많이 마시는 학생은 더 늦게 자고 낮에 더 졸며 성적도 더 안 좋았다. 더 우려되는 점은 과음을 하는 학생은 뭔가를 배우거나 공부한 지 이틀 뒤면 배운 것을 대부분 잊거나 떠올리지 못한다는 발견이다. 이 모든 발견들이 젊은이들, 즉 아마 인지력이 정점에 달했을 나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유념하자. 이런 발견을 중년과 노년의 우리, 즉 알코올 분해 능력이 더 떨어지고 더 잘 까먹고 나는 우리에게 확대 적용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나 자신은 하루 저녁에 2잔이 최대 한계라고 본다. 더 마시면 잠을 설치며 다음날 커피를 아무리 많이 들이키든 업무 수행 능력도 떨어진다.
커피는 수면 부족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너무 많이 또는 특히 엉뚱한 시간에 마신다면 더욱 그렇다. 사람들은 대개 카페인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제공하는 자극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 차단제에 더 가까운 기능을 한다. 아데노신이라는 화학물질의 수용체를 억제함으로써 작용한다. 아데노신은 매일 밤 잠이 들도록 돕는 물질이다. 하루가 지나는 동안 아데노신은 뇌에 점점 쌓이면서 과학자들이 수면 압력이라고 부르는 것, 즉 잠자려는 욕구를 일으킨다. 하루가 끝나갈수록 우리는 피곤해지고 잠을 자고 싶어진다. 그러나 카페인을 섭취하면 사실상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고 뇌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한다. 물론 아침에는 특히 우리 시간형이 오전 6시에도 여전히 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 분명히 커피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카페인의 체내 반감기는 최대 6시간이다. 즉 정오에 커피 한 잔을 마신다면 오후 6시에도 몸에 반잔 분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다가 그날 마신 잔 수를 곱하고 마신 시간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계산하자. 오후 3시에 마지막으로 더블 에스프레소를 마셨다면 오후 9시에도 그 카페인의 절반이 아직 몸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언제든 골아 떨어지려는 충동을 그다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유전자를 비롯한 요인들에 비추어 볼 때 카페인 내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생명공학 기업인 23andMe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카페인 관련 유전자를 하나 검사해 준다. 나는 카페인을 아주 빨리 대사하는 편에 속하기에 오후에 에스프레소를 마셔도 수면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를 마실 수 있으며 그래도 아무 영향이 없는 듯하다. 술과 달리. 카페인 대사가 느린 사람은 오전에만 한두 잔 마시고 오후에는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면 압력, 즉 잠을 자려는 욕구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많은 수면 전술의 핵심이 된다. 우리는 수면 압력을 높이고 싶다. 알맞은 시간에 알맞은 양으로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너무 일찍 불어나지도 않게 의사가 불면증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주된 방법 중 하나가 사실상 수면을 제한하는 것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수면 시간을 6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면 충분히 피곤해져서 하루가 끝날 즈음에 더 쉽게 잠이 들 수 있고 바라건대 정상적인 수면 주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여겨서다. 그러면 수면 압력이 점점 쌓여서 불면증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낮잠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 이유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 낮잠은 때로 매력적이지만 수면 압력을 너무 많이 덜어냄으로써 밤에 잠들기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수면 압력을 늘리는데 기여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운동이다. 특히 지속적인 지구력 운동, 이구간 운동 같은 것이 그렇다. 하지만 잠자기 전 2시간 내에는 하지 않는 편이 좋다. 내 환자들은 이구간 운동을 30분 하고 나서 잠자는 능력이 대폭 개선된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햇빛에 좀 노출된 상태로, 즉 야외에서 운동을 하면 더 좋다. 저녁 늦게 접하는 청색광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지만 낮에 강한 햇빛을 30분쯤 쬐면 하루 주기 리듬을 강화함으로써 밤에 푹 자도록 돕는다. 또 잠을 잘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나로서는 메일을 읽거나 특히 뉴스를 살펴보는 것 같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일을 피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대체로 스트레스가 잦아들고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시간에 교감신경계, 투쟁, 도피 반응이 활성화한다. 나는 저녁에 억지로 컴퓨터에서 멀어지려고 애쓴다. 쏟아지는 메일은 아침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가 없는 흥분되는 주제가 있다면 나는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할지를 담은 계획을 몇 줄 끼적이고 넘긴다. 교감, 신경계 활성을 떨어뜨리고 뇌에 잠잘 준비를 시키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이다. 오로지 수면에 초점을 맞춘 것을 포함해서 명상하는 법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앱들이 나와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밤의 숙면이 어느 정도는 낮의 각성 상태에서 얼마나 잘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운동, 야외 활동, 사려 깊은 섭식, 밤늦게 간식을 먹지 않는 것 포함, 최소한의 음주 또는 무음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 업무를 비롯한 스트레스 요인들의 적절한 한계가 어디인지 아는 것 등이 그렇다. 수면을 개선하는 10가지 방법. 다음은 내가 숙면을 위해 시도하는 몇 가지 규칙 또는 지침이다. 어떤 만병통치약 같은 것이 아니라 주로 잠자기에 더 좋은 조건을 조성하고 뇌와 몸을 쉬게 하는 방안들이다. 이런 조건을 더 잘 조성할수록 수면은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잠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 항목들을 더 많이 충족시킬수록 밤에 푹 잘 확률이 더 높다. 1. 술을 마시지 않는다. 그리고 꼭 마셔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에 딱 한 잔만 마시기 바란다. 술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요인보다 더 수면의 질에 지장을 준다. 술이 유발하는 졸음을 수면의 질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2. 잠자기 전 3시간 안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더 일찍부터 먹지 않으면 더 좋다. 허기를 약간 느끼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드는 편이 가장 좋다. 배가 너무 고프면 신경이 쓰일 수 있긴 하지만. 3.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자극을 주는 전자기기를 피한다. 잠을 잘 못 잔다면 모든 종류의 화면을 피하려고 노력하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봐야 한다면 청색광을 줄이는 쪽으로 화면 설정을 하자. 4. 잠들기 적어도 1시간 전부터 메일을 읽거나 소셜미디어를 훑거나 하는 등 불안을 유발하거나 자극하는 모든 것을 피한다. 그런 것들을 접하면 뇌의 반추하고 을에 걱정하는 영역이 활성을 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벌어진다. 5. 가능하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우나나 온탕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그런 뒤 시원한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떨어지면서 뇌에 잠잘 시간이 되었다고 신호를 보낼 것이다. 따뜻한 물로 목욕이나 샤워를 해도 좋다. 6. 방은 시원해야 하며 약 섭씨 18도가 이상적이다. 잠자리도 시원해야 한다. 시판되어 있는 시원한 매트리스를 비롯해서 시원하게 하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좌우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매트리스처럼 선호하는 잠자리 온도가 서로 다른 부부에게 유용한 장치들도 나와 있다. 7.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한다. 가능하다면 얼굴 앞에 손을 갖다 대도 보이지 않을 만치 어둡게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안대를 사용하자. 나는 약 8달러짜리 알래스카 베어라는 비단으로 된 안대를 쓰는데 지금까지 시도한 더 멋져 보이는 것들보다 더 낫다. 8. 잠자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과학자들이 수면 기회라고 부르는 것이다. 적어도 8시간, 더 나아가 9시간은 잠잔 뒤에 일어날 필요가 있다. 충분히 잠잘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지조차 못한다면 이번 장의 나머지 내용은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다. 9. 깨어있는 시간을 정해놓는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는다.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잠드는 시간을 바꿀 수 있지만 매일 밤 적어도 8시간을 자는 것을 우선순위로 올린다. 10. 수면에 강박적으로 매달리지 않는다. 수면 장애를 앓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알람 시계가 필요하다면 숫자가 보이지 않도록 돌려놓아야 한다.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잠자기가 더 힘들어진다. 수면 측정 수치가 낮게 나와서 걱정스럽다면 수면 측정 장치를 아예 빼놓는다. 불면증 치료하기. 그래도 여전히 잠을 잘 수 없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성가신 수면 문제인 진정한 불면증을 살펴보자. 아마 누구나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겠지만 많은 이들은 만성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정말로 불면증일까? 아니면 그저 잠잘 준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일까? 잠자다가 문득 깨어났는데 다시 잠들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조언은
굳이 다시 잠자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서 마음을 느긋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라. 차, 당연히 카페인이 없는 한 잔 타고 책을 읽으면서 가능한 한 지루한 채 다시 졸음이 오기를 기다린다. 수면 전문의 비카스 자이는 몸과 마음을 느긋하게 풀면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아무런 기능도 없는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일을 하거나 청구요금을 내는 등 불면증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뇌는 그런 일을 위해 을에 깨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실제로 불면증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자신이 그저 저녁 시간형인데 뇌나 몸이 잠잘 준비를 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잠자리에 들고 깨어나는 시간을 조정하자. 위에 개괄한 방법들을 따랐음에도 여전히 잠을 못 이룬다면 아마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는 심리치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듯하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의 목표는 나쁜 수면 습관을 끊고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불안을 없애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이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 치료사는 수면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수면 제한도 사용할 것이다. 이 방법도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다. 수면제보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기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들도 나와 있다. 나는 수면을 수십 년 동안 무시하다가 지금은 수면 이해찬론자가 되어 있다. 신체적으로나 인지적으로나 수면이 일종의 수행 능력 증진제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면은 우리 건강 수명을 늘리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힘도 지닌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면은 몸 전체뿐 아니라 국부적인 차원에서도 뇌, 심장, 특히 대사에 혜택을 주는 경이로운 자체의 약물이다. 따라서 진화가 수면을 타협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이 문제를 갖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그냥 받아들이자.